저는 일기연구 문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술혁명 시대의 구본형 정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다시 구본형인가? 구본형 선생님은 시대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본형, 길이 되어준 사람, 그다음 두 번째, 기술혁명 시대의 일과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세 번째, 왜 다시 구본형 정신인가, 이런 주제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을 기리는 마음이 같지만 각자에게 선생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조금씩은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어느 시기에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좀 정식으로 시작이 앞서서 선생님과 나와의 만남, 선생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정신과나 심리학의 화두 중에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인데,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 챙김의 수행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셨던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1분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선생님과 인연, 그리고 선생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존재였는지 잠깐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선생님을 만나셨던 인연과 선생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 선생님은 어떤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 지금 묵상의 시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앞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선생님은 그냥 길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창에 간단하게 선생님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서로 공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둠 속에 등불이 되어준 사람, 자기 혁명의 모델, 낚시꾼, 길, 바다, 영혼의 치유자, 브릿지. 각자 선생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르게 묘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마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길이 되어준 분이라는 이런 느낌들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서 이 구축이 온라인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더 막막했을 때 선생님을 좀 만나게 됐고,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선생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스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길이 되고 싶다는 어떤 이런 표현을 책에서도 이렇게 밝혀주셨고, 좋은 길이 되고 싶은데 좋은 길이 될 수 있을까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질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되어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연구소에 찾으신 분들, 선생님을 만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 선생님 표현처럼 뭐 창조적 부정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연구소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들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연구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막막함도 있고 해답을 좀 찾고 싶어서 선생님들은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질문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특정 시기 동안 잠깐 이런 고민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나면서는 이런 질문을 죽이고 혹은 망각하고 억압한 채 이런 질문 하지 않고 세상을 또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우울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이런 또 양면성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실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소를 찾는 사람들, 구본영 선생님을 만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실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 8가지 다중지능만 가지고 사람들을 다 설명하기가 좀 부족함을 느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친화 지능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지능으로 실존 지능, 혹은 지난번에 유영선 연구원이 발표했던 그런 영성지능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걸 추가를 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존재의 이유,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가 모이게 되는 공통점 중에도 이러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게 구본영 선생님은 길이 되어준 사람이고,
구본영 선생님이 인생의 갈림길마다 길 교수님한테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서 한 번씩 돌아가신 사부님을 떠올리면서 사부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에겐 길이 되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하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그럼 앞으로도 길이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혁명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건지 디스토피아가 될 건지 여러분들 어떤 입장이세요? 본인 성격이 이제 다 나오겠죠. 낙관적인 분들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실 거고 저 같은 기회주의자들은 그 중간지대 회색일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디스토피아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현실은 결국 두 가지가 뭐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저는 좀 약간은 유토피아로 좀 더 넘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물론 이제 유토피아로 이행 조건이 필요하죠.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전망이 이제 구축돼야 되고 승자 독식 구조가 좀 더 극복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의식들이 좀 더 확장돼야 되고 또 개개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유토피아로 기술혁명이 안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기술의 혁명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이 보다 더 확장될 수 있느냐, 의식이 축소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이 더욱더 더 축소될까요? 아니면 더 확장될까요? 저는 확장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술혁명이 굉장히 많은 세상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크게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기술이 이제 산술급수적으로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200만 전의 공동 인류들의 삶과 1만 년 전의 삶이라는 게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았겠죠. 근데 1980년대 이후로 뭐 정보 기술 혁명들이 보다 더 본격화되면서 기술의 발달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특이점이 열린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2040년에서 20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고 있는데 2040년에서 2050년 사이가 되면 총체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들을 그러니까 능가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특이점이 열리게 되면 인간이 기술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고 기술이 기술을 만드는 시대가 돼서 더욱더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점차적으로 인간다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출현은 될 거고 반대로 인간은 굉장히 이렇게 기계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기계화라는 표현이 좀 약간 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인간과 기술이 융합되어져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본래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들과 융합된 채 그걸 뭐 트랜스 휴먼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술과 인간이 융합되어지고 인간의 능력들은 더욱더 강화되어진 속에서 이제 살아갈 거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결국은 한 문명이 이제 끝나고 호모 속으로서의 호모 사피엔스가 끝나고 새로운 호모 속으로 진화되어 갈 거라는 예측까지도 이제 나올 정도로 우리는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 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혁명에서 대체되지 않는 뭐 그런 업종으로 뭐 상담 분야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상담도 이게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지금 엘리라는 그런 인공지능 상담가인데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 치유를 해봤는데 인공지능 상담가하고 현실 속의 사람 상담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담자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전부 다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구를 선택을 했을까요? 인공지능을 선호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더 선호했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더 자기를 잘 개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떤 힘든 이야기들 좀 수치스럽고 꺼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여성 상담가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웠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자기 개방을 굉장히 좀 잘할 수 있었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만큼 공감 능력에 있어서도 실제 인간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많은 진전이 있다라고 좀 봐야죠. 이러한 이제 기술혁명에 의해서 노동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노동의 해방은 뭐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이후로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실제로 해방이 근접한 세상들이 열리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노동 해방이라는 건 노동을 하지 않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임금 노동으로서의 어떤 노동 혹은 시키는 일로서의 어떤 노동, 타율적 노동으로서의 종말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 기술에 의해서 사라지는 직업들이 있지만 또 끊임없이 다른 직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면 앞으로는 물론 새롭게 대체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대체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기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시켜서 하는 일, 타율적 노동은 이제 소멸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생계로서 일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놀이나 자기 실현, 공헌으로서의 일이 돼서 노동하는 동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실현이나 놀이로서의 노동하는 인간으로 우리가 좀 더 바뀌어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변화가 일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 기본 소득이랄지 보편 기본 서비스라는 제도들이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될 텐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기본 소득을 나눠주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은 양육이나 봉사나 가사나 운동이나 여가 활동 혹은 어쩌면 신앙 활동도 포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의 노동으로 범주가 확장되면서 그거에 따른 대가, 그거의 소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더욱더 기본소득들을 이제 보장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것들은 어디까지 추정이고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부분들을 선구자적으로 살아가셨죠. 해야 되는 일, 하기 싫은 일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삶 속에서 입증을 해보였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일이 취미고 놀이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오셨고 앞으로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는 그런 예측도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았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이제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일 중심의 사회였죠. 근데 일 중심의 사회가 여가 중심의 사회로 이제 바뀌어갈 거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이 역전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연간 노동시간 보면 계속 떨어지죠. 지금 2000시간 아래로 좀 떨어진 지도 이제 한참 됐고, 최근 통계로 보면 1900 몇 시간인가 됐고, 지금 주 52시간이지만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주 24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감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5일 근무자면 몇 시간씩 일하는 겁니까? 24시간이면 4시간 30분 정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말 그대로 주 3일제가 이제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정말 4시간이 일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이 자유시간과 노동시간이 역전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여가의 시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고요. 과거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이제 발명되고 나서 마차를 몰던 마부는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겠죠. 대체가 됐죠. 근데 마차를 끌던 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말 본연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뭐 들판을 달리거나 말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말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역전을 앞두고 일로부터 점차적으로 자유로워진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만 있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보다 더 문화를 즐기고 삶을 향유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새로운 사회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적 토대들이 이제 갖추어진 조건 하에서 이제 하는 얘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기술혁명 이후의 시대를 새로운 르네상스라고 제2, 제3의 문해부흥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과연 새로운 시대에도 구본영 쌤은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가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책이 이제 고전이 될 수 있을까? 고전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고전을 정의를 보면 이제 협의의 고전이 있고 광의의 고전이 있겠죠. 종의 기원처럼 세계사적으로 사상의 흐름을 바꾼 책도 있고요.
뭐 오디세이아처럼 시공간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책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협소하게 전 세계 뭐 동서양을 걸쳐서 읽히는 이렇게 거창한 협의의 고전을 하면 이제 그렇겠지만 좀 넓혀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 사람들에게 계속 읽히고 제독의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광의 고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쌤 책 중에서 여전히 꾸준히 잘 나가는 책들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인터넷 서점에 나와 있는 순위로 보면 가장 지금 순위가 높은 책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익숙한 것 결별만 치면 24년 전에 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히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인터넷 서점에 올린 피드백을 제가 한번 봤어요. 물론 제가 오늘 이제 주제에 맞는 댓글만 선택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에도 통용되는 20년 전 어느 선각자의 위대한 이야기. 23년 전에 나온 책인데 놀라운 건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 이 책이 20여 년 전에 쓰여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너무나 지금 현실에 맞는 책이다. 지금 현재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고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인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만 놓고 보면 24년 전이니까 사반세기가 이제 지난 셈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25년 동안 반세기까지 쌤의 책은 계속 읽힐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의 답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각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왜 다시 구본형 정신인가? 그리고 왜 시대를 초월하고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쌤은 시대를 내다보는 해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게 선생님의 혼자만의 해안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더 많은 더 선각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해안이었겠지만 이런 시대를 넘나드는 깊은 통찰과 해안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냥 구조조정 시기에 나온 책이라서 잘 팔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책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단지 한국식 자본주의 어떤 병폐에 따른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위기로 이 시대를 바라본 게 아니라 기술혁명에 따른 사회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었고 그러한 시대 전환에 대한 어떤 해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밝혀주고 싶은 마음들이 책 곳곳에 이렇게 저는 녹아들어 있고 단지 이런 IMF나 어떤 이런 그 구조조정 때문에 쌤의 책이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찾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가 쌤의 책을 찾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시대에 대한 통찰들을 사상 속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범준님이 그 사이에 칼럼에 있는 글을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잠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고전은 오래된 책이다. 그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퇴색되지 않을 만큼 버틸 수 있었던 인류의 근육이며 신경체계인 것이다. 그러나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다. 고전은 진실에 진실한 작가들이 쓴 책이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삶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걸 주창하셨다는 거. 그래서 일시적으로 변화 시기에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조직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삶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쌤의 어떤 사상 전반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삶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창했던 쌤의 사상이 이 전환기의 시대, 앞으로 이 전환기의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죠. 그게 이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이 변화가 점점 더 가속화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가속화된 이후에는 다시 또 느림의 속도로 변주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전환의 시대 속에서 계속적으로 선생님의 책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상과 현실의 어떤 간극, 그 불일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삶의 고통이라는 건 결국은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잖아요. 근데 그 불일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고통이나 어떤 체념들을 겪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일치를 좀 더 조율하고 보다 더 삶을 성장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죠. 선생님은 이상과 현실의 어떤 간극들을 굉장히 잘 조율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이상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상적 현실주의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발을 붙이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더욱 좋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쌤들의 책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비범함을 이끌어나가고 그다음에 변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모델들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은 굉장히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에만 해당되는 그런 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특히 이런 변화가 일상이 되고 전환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훌륭한 변화 모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모델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2시간의 하루 경영이라는 모델이라고 좀 더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가 바뀌지 않는 삶은 사실은 변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또 많은 성찰을 주었지 않나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이제 르네상스가 도래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뭐 직장을 이제 그만두신 분도 이제 느끼겠지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잘 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퇴직하시고 나서 우울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주어졌지만 시간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고통이나 불편으로 겪으신 분들도 많고 특히 조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자유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나. 근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좀 답답하죠. 특히 이제 정신과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건강들은 지표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 갈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정신과 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이 시대적인 어떤 변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황장애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공황장애, 그다음 번아웃, 그다음에 성인 ADHD.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제 강의 듣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무튼 성인 ADHD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불안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안전망 자체가 이제 갖춰져 있지 않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자기개발 담론의 어떤 허술함, 결국은 자기 없는 자기개발 혹은 자기개발을 가정한 자기착취, 신자유주의 어떤 통치기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만큼 사실 자기개발 담론이 좀 허술하지 않았었나 싶고요. 그렇지만 쌤은 그냥 자기개발 작가, 자기경영 작가라고 범주화시킬 수가 없는 분이 아니었나. 그만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인간의 창조성과 고유성에 주목하고 자신의 소명을 찾아 본연의 자기가 될 것을 강조하셨던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 작가라고 표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모순을 통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과 이성을 통합하고 빠름과 느림, 현실과 이상 이렇게 모순된 부분들을 분열되지 않고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게 지혜의 중요한 측면인데 선생님 사부님이야말로 그런 모순들을 잘 통합하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일과 놀이의 균형, 어떤 빠름과 느림의 변주를 통해서 선생님 스스로가 어떤 시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의 신인간형으로서의 역할 모델이 되어주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이유로 선생님의 책은 적어도 향후 25년, 이 전환의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책이라고 보고요. 단지 읽혀지냐 안 읽혀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삶 자체가 길이 되었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내부자 시선일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길이 되었고 길로 남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또 같이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10분 정도 뭐 질문이나 뭐 토론 뭐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문예한 작가님 책도 몇 권 봤었고, 그리고 그 블로그 이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작가님의 그 행로를 보고 있는데, 작가님답게 뭔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구본영 선생님의 길을 진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의에서 그걸 뭐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콘텐츠로 이제 걷기 상담도 하시고 그 심학원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원 같은 그런 새로운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시던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시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이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걸어가는 그 길들을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좀 더 그 길들을 좀 따라가기에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이 얻고 싶은 건 어떤 자유로움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봤고 사실은 뭐 지금도 저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병원 다시 여느냐, 뭐 왜 병원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도 남은 삶을 저를 위해서 좀 더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병원을 다시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걸 하면서 사는 게 제 삶에 있어서 만족스럽고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썩 뭐 행복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만족스럽긴 하죠.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전이 될 것 같나요? 저는 이게 사실 저의 혹은 우리 연구소 사람들만의 내부자 시선은 아닌지 이런 높아심이 들긴 하죠.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특히 오늘 처음 오셨다거나 혹은 구본영 선생님 잘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잘 모르시는 분이 오지는 않으셨겠군요. 화면을 끄고 계셔서 그 한 가지 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 고전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 김건 선생님 고전읽기라는 방송을 하셨고 김건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변화영 연구소의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문에 이제 고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때 그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고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선생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합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전은 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완전한 인간은 우리의 관심을 끄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을 봐라. 매일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진다. 몸은 조그맣지만 머리는 터무니없이 크다. 이 불완전한 균형이 사랑스럽지 않느냐. 아슬아슬한 것, 인간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모습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다. 완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문효한 연구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이 고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좀 다른 각도에서 고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혹시 한 말씀 드려도 아, 될까요? 예, 예. 아까 외부자의 시선 말씀하셨는데 저야말로 외부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너무 그 애정을 가지고 변화광학 연구소하고 구배영 선생님 좋아하고 또 이런 걸 제 제자들한테 프로그램하고 독서클럽 통해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전도 고전이지만은 모든 고전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인생의 지혜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모든 고전들이 또 모든 개인들한테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뭐 고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얘기할 만한 텍스트 또는 레퍼런스로서 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읽어봤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대중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조건을 가졌다면은 저희가 뭐 고전을 아까 광의 협의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은 고전이라는 이름보다도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뭐 메시지 또는 뭐 텍스트, 레퍼런스 어떤 거라도 좋지만은 그런 자격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학생들한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 읽고 있는데 예전 것들을 찾아보다가 오늘 문효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공감이 갔는데 고전의 조건으로서 하나가 그 시공을 뛰어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구본영 선생님의 저작은 그 쓰실 때 그냥 쓰셨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거를 밑바탕에 깔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읽히고 제가 진행하는 커리어 워크숍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거기서도 학생들이 제 메시지를 들려줄 때 공감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 그 광의로서의 정의에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지 않았나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저희 학생분께서도 들어오셔가지고 아, 듣고 그랬나요? 계세요. 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그 작가 또는 저서 10권을 추려봤는데
그 안에 뭐 당당히 예, 들어가시길래 당연히 고전으로서 자격을 드릴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지가 되네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우리 캔님이 주셨네요. 개인의 시대도 언젠가는 하나의 흐름처럼 생명력을 다하고 조직의 시대가 다시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늘 꼭 직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선식으로 간다면 다시 또 뭐 조직의 시대라기보다는 집단의 시대 혹은 공동체의 시대 뭐 이런 부분들로서도 우리 역사의 추가 다시 한번 크게 옮겨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는 고병 선생님 메시지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럴까요? 근데 그 축이 흔들리기까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감사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2부 박미옥 연구원 발표인데요. 박미옥 연구원 발표는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보다 더 심화시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구원, 어떤 자기 성장의 로드맵을 가지고 수련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